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어렵습니다. 이번엔 특검보까지 나서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또 실패를 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전해지는 바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라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 법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이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본인이 법적인 절차에는 최소한 응하고 본인의 항변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상황에 직면하니까 완전히 반대의 이 상황을 초래하고 있죠. 사실 특검팀에서도 현장에 나간 거 아닙니까? 지휘를 위해서, 집행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탈의하고 이것도 탈의한 상태로 있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을 시도하고 설득을 하니까 옷을 벗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검에서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를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 예. 더더군다나 누워서 완강히 버텼다. 그냥 버티고 막무가내로 그냥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첫 집행 시도였던 겁니다. 이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그렇다면 왜냐하면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에 기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냥 전격 기소를 해버렸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공권력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대로 그냥 뒷짐지고 있고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게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네. 때문에 특검에서도 다음 이 집행에는 우리가 물리력 행사도 이제 수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른 수감자들도 이렇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간혹 강력사범들 중에 예. 저런 식으로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막무가내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력사범들 중에서.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이제 논평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나 도리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이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수호지심.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수호지심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면요. 법원도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더 엄정하게 발휘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모두 다 돌아올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좀 수호지심을 되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두 분 모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함께 듣고 오시죠.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버티며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퇴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을 이미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지만 그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기까지 합니다. 일단은 그런 특검이 이런 국민 여론을 망신 주기를 이용해서 윤 전 대통령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좀 안타깝고요. 좀 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국민들께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대단히 불편해할 거고 이건 결코 국민의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빨리 사법 절차를 따르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윤 전 대통령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나름의 이유를 좀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요. 뭐 심장혈관이랑 경동맥 협착 등이 있어서 체온 조절 때문에 네,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오히려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인격을 조롱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격 조롱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영장이 발부된 거냐면 체포영장이에요. 소환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만으로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아주 성실하게 임하라는 허가증을 낸 거예요. 예. 강제로라도 데려와서 구인해서 이 책상 앞에 앉히라는 허가증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옷을 벗으면서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보면요. 강제 구인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나체로 있을 때 수형자가 거기가 예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도 이런 식의 항변하는 거 본인의 의뢰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됩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의를 입고 있지 않았던 건 건강상의 사유고 심장혈관,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 조절 때문에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집행관들이 현장에서 나가자 바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네. 집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인 접견을 갔습니다. 네. 수의를 그대로 입은 채로. 이걸 국민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안으로. 그냥 잡범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으로 선출된 주권자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닥을 넘어서 지하, 그 지하를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변호인단도 이런 항변할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조사에 임해야 됩니다. 임하겠다고 한 게 본인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었어요. 이런 궤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관하는 거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강제 구인이 안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전략상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략상 그랬을 가능성도 일부에선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예. 하나는 극우 유튜버에서 과거에도 강제 임치 얘기가 나왔을 때 옷 벗고 누워있으라라는 사실상의 그런 조언 아닌 조언들이 유튜브에서 바로 융통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제기까지 나옵니다. 예,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냐면요. 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 영치금 계좌가 변호인에 의해서 공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400만 원의 영치금 한도가 모두 찼다고 하죠. 안에서 영치금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없으면은 아무런 생필품을 그 안에서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본인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제3자가 넣어준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그 경위를 파악해 봤을 것이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여태까지 그 들어온 영치금들을 돌려주라거나 혹은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거나 하는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즉 장외에서 본인의 지지층이 일부 결집되어 있는 상황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앞으로 강제로 체포돼서 나가면서 좀 극한적인 상황이 연출되면 그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본인의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윤 전 예.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강하게 체포영장의 집행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예. 그렇다면은 특검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는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내일 모레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습니까?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바라는 장면, 즉 뭔가 본인이 좀 과도한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 이런 걸 연출하는 것을 원한다고 봤었을 적에 피의자가 원하는 것을 특검이 과연 해줘야 될 것인가 이건 한번 좀 고민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특검에서도 사실 이렇게 그 체포 과정을 세세하게 밝혔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번에 뭐 빌린 대관 시간을 다 쓸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통상의 피의자라면요. 특검의 브리핑 내용과 방식은 비판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집행이 무산될 때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의자의 인권, 인격, 명예 이런 것에 반하죠. 지적이 돼야 맞는데 다만 저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특검보가 그런 브리핑에 이르게 된 과정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체온 조절 장애 때문에 수의를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시각은 오전 10시 40분경입니다. 네. 시각이 뒤로 갈수록 기온은 올라가요. 더워서 벗고 있었던 거였으면 계속 벗고 있어야죠. 네. 왜 특검이 나가자마자 다시 입습니까? 그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하는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체포영장 집행 무산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예. 즉, 더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도 변호사로서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략상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 속옷 차림으로 네. 끌려나가는 그 모습을 수를 예. 읽힐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이제 특검에서는 오히려 여론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게 서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송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특검으로서는 이런 사실관계를 브리핑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이게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그러면 종전과 달리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언론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리핑할 의무도 특검에게는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경위에 대해서 그냥 누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특검은 그러면 왜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느냐라고 여론에 또 문매를 맞았을 겁니다. 네. 그 상세한 경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질은 수사에 정확히 임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명할 내용이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조서에 남기면 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변부터 위로 향하는 수사 형태거든요. 그 최정점에서 증거, 진술들, 매우 구체성을 띈 이 당사자들의 주장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들께 그 브리핑을 할 때도 국민들께 기자회견을 할 때도 나는 공천 개입할 수도 없었다. 네.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아니요, 육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당시 재보궐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을 해주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놨으니 안심해도 된다라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네.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나마 이런 전략 아닌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을 내몰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7일까지니까요. 맞습니다. 특검에서는 앞으로 또 일단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그대로 나갈 가능성이 네. 없잖아요. 없다는 없는 가능성이 더 전망 높죠. 네. 예. 그러면은 이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강제로라도 끌어들여서 예. 할 수 있다라는 강제적 수반이 정당화되는 그런 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수의를 안 입고 속옷 차림으로 있으면 특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예. 일단 맨몸이면은 예. 특검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물리력인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한 상황을 전례를 목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담요나 아니면 무슨 그런 다른 도구로 이제 몸을 감싸고 이제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어떤 상황으로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소동을 벌이는 측면이 있어서 바디캠을 장착하고 이런 강제 집행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방법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체포영장의 집행에 저항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으로서는 지금 적법의 평면과 적정의 평면을 아울러 좀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일단 적법의 평면에서 보면은 체포영장의 집행은 전적으로 적법합니다. 게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사의 필요성도 있어요.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한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도 체포영장의 집행의 당위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의 평면을 굳이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충돌과 소란을 일으키면서 구치소에서 끌려나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의도하는 바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흐름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예.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입이라고 평가받는 서정욱 변호사도 이번 주 MBC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로 건강 상태가 나빠서가 아니라 수사를 보이콧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과연 이 국면에서 정말로 필요한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특검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혐의에 있어서는 그 수사상의 실익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인치돼서 예. 김건희 명태균 특검의 조사실에 앉더라도 예. 거기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요소는 남아 있는 것이 지금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8월 4일 예.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특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될 텐데 네.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서 그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수사 주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 기소를 했을 때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네.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나 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면은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특검팀이 집행을 하려고 할 텐데 또 실패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대면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마 기소에는 자신감을 보일 텐데요. 예. 아예 조사 자체를 못하는 것과 불러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예. 일단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준비한 질문을 다 묻는 거예요. 그 증거를 확보한 부분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발언은 없기 때문에 지문으로 적을 수 없지만 그때 반응 같은 것도 적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한숨을 쉬다, 뭐 비웃음을 하다, 코웃음을 치다. 예. 그러면 그 조서와 관련해서 이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기록으로 편철이 가능한데 아예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이 준비한 이 조서의 이 밑바탕이 되는 질문 같은 거 자체를 아예 기록으로 넣을 수조차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특검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상당히 강하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는 6일에는요,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도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목걸이 왜 장모님 댁에서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겁니까? 목걸이 혹시 모족춤인가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 화백들이면 누구 건가요? 유한 화백 압수 있습니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사용하였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압수한 비화폰 실물 및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이미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 이종섭, 조태용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오빠도 이제 출석을 해서 2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소환을 받았을 때는 막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었는데 2번째 출석을 했을 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그냥 선글라스만 낀 차림새였거든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게 아마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뭐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어떠한 행색으로 조사에 나타나냐 보다는 결국은 안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우리 언론의 관심사는 그 김진우 씨의 장모의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압수품들이죠. 그러니까 1억 원의 현금 그리고 상당히 고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그리고 모조품으로 판명이 된 그 모 유명 브랜드의 목걸이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왜 본인의 집이 아니라 장모의 자택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진우 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그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진술이 과연 사실관계와 맞아떨어지는지는 특검이 추가로 검증을 할 영역이에요. 다만 1억 원의 현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본인의 것과 본인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뒤섞여서 거기에 가 있었는가? 그러면은 그 모조품으로 판명된 목걸이는 왜 거기에 가 있었을까? 계속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세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목걸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이 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특검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죠. 앞서서 김 여사는 이 목걸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모조품이다라고 했다가 오빠한테 빌린 거다라고 했다가 여러 차례 좀 주장이 달라졌었거든요. 일단은 발견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특검에서는 이게 진품을 좀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사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리얼 넘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조품이 맞구나. 그러면 진품이 과연 없고 나토 순방 때 모조품을 착용했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걸로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영부인들과는 달리 프랑스 명품 브랜드 옷을 공식 행사에 장착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토 순방 때 첫 해외 데뷔 무대입니다. 의상 하나, 액세서리 하나하나에 담기는 함의가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가짜, 가품을 하고 나갔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해외 순방에서 모조품을 하고 나갔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관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다는 진술 중에 특검이 확보했다는 진술 중에 하나가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미리 다 맞춰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국에 장례식을 갈 때는 김건희 여사의 걸음으로 언제까지 도착이 가능한지를 미리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걸이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법률 검토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진품일 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손신고 대상에서 누락이 됐었거든요. 고위공직자는 보석률을 500만 원 이상짜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가 신고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강행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분. 그래서 참모들도 옷이 예쁘니까 굳이 목걸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본인이 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 검토를 모조품이면 국제 무대에서 그것이 밝혀지면 망신당하는 수준이죠. 법률 검토가 어떤 맥락에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진품이면 달라지는 겁니다. 국내 여론이 바로 순방 당시에도 이거 누구 거냐, 빌린 거냐, 빌렸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를 아주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진품으로 보이고 이런 맥락에서 특검도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일에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과연 출석을 할까? 그동안 일단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출석은 할 것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특검이 현재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수사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사건의 혐의 사실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해서 조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되 다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 김 여사 측에서는 조사 시간을 마치 흥정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한번 오후 6시까지만 하자, 뭐 하루에 하나의 혐의만 조사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언론에다 대고 웬만하면 협조할 것이라고 하는 멘트가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 정황들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출석을 하더라도 아주 밀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날 출석을 하더라도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여사의 출석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이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혐의가 16개인데 하나만 떼어놔도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 순간 이 부분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구속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아진다. 16개 혐의가 합쳐지면 굉장히 이 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8월 6일에 안 나올 도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조사의 방식에 대해서 흥정 아닌 흥정을 했던 것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공천 개입 의혹의 또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도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이틀째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2022년 5월 14일 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출정식 때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아마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장 내가 너 공천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사실관계를 아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천지 관련된 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좀 친밀한 관계였는데 실질적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입니다. 저는 특검에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모두 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통일교에서는 본부장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을 좀 하셨나요, 법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명태균 씨가 조사를 받으러 나가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을 막 줄줄이 거론하고 나섰거든요. 처음에는 윤성현 의원이 굉장히 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다음 날에는 권성동 의원까지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태균 씨가 여러 인사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긴 합니다. 작년 10월경에 이 명태균 씨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로 명태균 씨는 다양한 경로로 많은 정치인들을 거명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라든가 또 그 함께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었던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여러 정치인들을 거론해 왔는데 방금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저런 주장이 어떤 스모킹건이 될 만한 진술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건조하게 평가를 해보면 이른바 이 공천 개입 의혹 중에서 2022년 5월 9일까지 발생한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신분이 아닙니다. 당시엔 대통령 당선인이잖아요. 그래서 공천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진 않아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신분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혐의가 업무방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내에서는 본래 공천에 관해서 다양한 경로로 의견 교환이 여러 층위로 오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견 교환의 일환으로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말만 가지고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윤상현 의원이 뭐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그 당시에 전화를 받는 것을 내가 받고 그 내용을 들었다. 또 문자 메시지도 봤다라고 할 적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기억하실 만한 그 윤 전 대통령의 육성 녹취 중에서 내가 상현이에게 한 번 더 얘기할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번 더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서 보시면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뭐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다라든가 지금 저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도 전화를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이 한 번 더를 보강해주는 내용이라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각자가 어떤 독립적으로 공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든가 혹은 아예 추천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었다든가 하면은 그 진술은 법적인 평가가 또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다 대고 명태균 씨가 한 저 말 가지고는 평가를 하거나 단정하기가 어렵고 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특검에서 노리고 있는 다음 타깃은 권성동 의원이라고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윤영호 씨가 구속이 됐죠. 통일교 2인자예요. 예. 그 사람이 여러 선을 댔다라고 합니다. 건진을 통해서도 해서 뭐 샤넬백, 뭐 천수삼 이런 것을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라는 거고. 그게 당선 전에는 800만 원짜리를 갖다 주고 당선 후에 1200만 원짜리를 갖다 줬습니다.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했더니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가방 3개랑 신발 하나로 바꿔갔어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주장하는 대로 전혀 안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선을 댄 건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을 줬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억 원은 결과적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위한 윤석열 캠프를 돕기 위한 윤석열 후보에게 예. 다 닿는다는 인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말만 있습니까? 아니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재정국장이 통일교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게 그 윤영호 씨의 부인이었거든요. 그거를 핸드폰에 포렌식을 해봤더니 그대로 예. 1억 원을 사진을 찍은 게 나온 겁니다. 예. 권성동 의원 언제까지 본인과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갖다 준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자택, 국회의원 회관, 그리고 이 지방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을 때 적시됐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예. 통일교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 당원들을 매집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또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고 법적으로 면제될 수 없을 겁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것저것 받아서 뇌물죄로 기소가 됐고 똑같은 법리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선인이니까 공무원은 아니지 않냐. 아니요. 오히려 당선인이 정치력인 권한은 더 크다는 이유에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교 금전과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관계를 맺은 게 없다라고 이제 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번 관련 혐의가 조금 더 사실로 이제 드러난다면 충분히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의 흐름이 매우 구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수사기관에 의해서 채집되고 있어요. 증거가, 사진이, 돈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예.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됐을 때 현직 의원입니다. 자택, 회관 모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을 때는 법원 입장에서 범죄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영장을 내주기가 어려워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증거가 확보됐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밖에 있을 때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매우 높다고 수사기관으로선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 그리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다 포기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또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또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그런가 하면 또 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멀리서 이제 쪽지 본 게 다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소명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내용,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는 허성곤 전 소방청장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 점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세간에서는 다음 차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덕수 전 총리가 그래도 일국의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셨고 예.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었고 대선에 출마까지 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특검이 다시 부르기 이전에 본인이 그 당시 12월 3일 밤에 진실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다면 네. 국민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절차는 일단 그 뒤에 문제고 예. 한때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았던 분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끌려 나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국민들 앞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법정에 끌려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그 이전에 특검이 부를 것은 거의 확실시되어 보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이상민 장관이 네. 이제 두 번째고 맞습니다.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는 이제 다음 타깃은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 같다. 구속은 피하지 못할까요? 그 전망에 동의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할 텐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영장이 발부되는데 결정타는 본인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문건을 봤다라고 했어요. CCTV는 완전히 다른 정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는 영상이 확보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건을 검토하고 들고 나오고 예. 그리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부분도 단전단수와 무관하게 그날의 안위가 걱정돼서 했다라는 건데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 했다면 네. 법원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완전 증거랑 배치되는 거짓 주장을 하는구나. 거짓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다음 순서는 한덕수 전 총리일 겁니다. 비슷하거든요. 본인 문건도 보지 못했다. 계엄 선포문이란 건 누가 내 뒷주머니에 꽂아놔서 집에 가서 이런 문건이 있는 걸 봤다라고 했어요. 믿기 어렵지만 CCTV 또한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문건을 봤거든요.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영장실질 단계까지 가서 법원 앞에서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100% 영장이 발부되고요. 네. 지금이라도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제가 문건 검토했습니다. 네. 이러저러한 맥락으로 사실 계엄과 관련해서 제 역할이 이랬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한다면, 진술을 한다면 그나마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저감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